순방 직전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자주국방 이거의 의미를 놓고 각계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부터 따져볼 텐데, 자, 양무진 교수님, 일단 이 대통령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자주국방이라는 뜨거운 화두를 왜 던졌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범 이후에 예. 지금 한 110일이 지났죠. 여기서 그 국방 계획 차원에서 뭐 전자권 전환 문제라든지 대북 억제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메시지 주고 그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러한 그 국방 계획의 측면에서 전자권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 군부 내에서 이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지만 어찌 보면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아직 그 때가 이르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랄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다라는 설명이신데, 태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왜 꺼냈다고 보세요? 사실 자주국방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이번 정권에서 처음 꺼낸 게 아니라 매 정권마다 자주국방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줄곧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이 수치를 정확히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세계 군사 순위 5위라는 이야기도 있고, 요새 K방산이 잘 나가면서 방산 수출 16위를 하는 국가인데 자주국방 이 정도에서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과연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주국방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저희가 뜯어보면서 이게 정말로 지금 현실 가능성이 있는 발언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런 일각의 굴종적인 사고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 발언을 놓고 양무진 교수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어요. 저 외국 군대가, 아니 그럼 저게 주한미군을 얘기하는 거냐, 이러면 이게 주한미군 뭐 철수를 꺼내든 거냐, 뭐 이 설왕설래들이 많아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지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 예. 주한미군 외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외국 군대라는 것은 주한미군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외국 군대에 대해서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굴종적인 사고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 저는 후자에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방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방력이 늘리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도 아직까지 주한미군이 있어야만이 자주국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그 비판적인 경고성이랄까요? 이런 것이 상당히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게 주한미군을 이제 뜻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주한미군의 우리나라의 의존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예, 의존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주한미군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둔을 하게 됐는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처음, 그러니까 미군이 대한민국에 처음 주둔하게 된 건 1945년 9월 해방 직후부터 주둔하게 됐는데, 그때 임무는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 6.25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숫자가 더 늘어나서 가장 많았을 때는 약 32만 명 정도가 주둔을 했죠. 전쟁을 겪으면서 한미 양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뭐 축소한다, 철수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지금 오늘날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의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존도는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안보 위기가 오면 언제나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을 합치면 혹은 미군의 증원병력이 오면, 그러면서 괌에서 전략폭격기가 뜨거나 아니면 미측의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보여주죠. 그 뜻 자체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전후에,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 국가였어요. 그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화가 한정돼 있었거든요. 국방비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리적인 결정으로 방위의 큰 축을 미 측에 맡기고 우리는 경제를 부흥시키자. 그래서 경제를 70, 80년대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가 부흥된 뒤에 미군에게 맡겼던 국방의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말씀드리자면 뭐 쉽게 몇 %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부분, 미군이 하고 있던 부분을 우리가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근데 물론 뭐 병력 숫자로 한번 따져볼게요. 보면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전체 한 2만 8천 명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한국군이 한 50만 명 정도 되니까 이거에 비해서 뭐 숫자 대비로는 많지는 않지만 아까 전력 자산 얘기를 해주셔서 이 자산 의존도는 그래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군이 안 갖고 있는 무기들을 네. 미군은 많이 갖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항모 전단이 예가 될 수 있고, 또 유사시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일종의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항모 전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저도 이제 몇 번 취재차 가봤지만 사실 이 한 척의 항공모함에 이 탑재하고 있는 각종 전투기라든가 지원기 숫자는 웬만한 조그마한 나라의 공군력과 거의 유사할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없는 게 하나 있죠.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구산을 사실 이제 미국이 해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이제 전략 원잠 이런 것들이 또 포함돼 있고요. 네. 이 밖에 이제 각종 스텔스 전투기들도 사실 우리 공군이 F-35 에이전트를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사일 방어망 관련돼서도 우리 군이 지금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나하나씩 해가고 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사드 같이 고도 150km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유입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 북한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정보 자산은 아직까지는 미군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RC-135, 네. RC-135 지금 이 영상에 나온 이 글로벌 워크 우리 공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군 같은 경우 이제 4대 정도만 있고, 미군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제 동원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RC-135가 중요합니다. 저거죠? 예, 네. 지금 나오는데요. 보시기에 이제 여객기처럼 생겼지만 네. 저 안에는 각종 이제 전파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북한의 미사일을 분석하는 또 그런 정찰기도 따로 있습니다. RC-135 코브라볼이라고 따로 있는데,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도 일부 능력을 가진 무기 체계를 갖고 있지만 없는 게 더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자, 이렇게 전력 자산을 쭉 짚어주신 걸 봐서는 뭐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그 자산에 대한 의존도는 그래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태 기자님,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그 다른 나라들이 미군에 얼마나 또 의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와 약간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맹이라기보다 어떤 군사적인 동맹, 이런 단일 동맹이라고 보기보다는 예. 정치, 경제, 군사, 외교가 다 통합되어 있는 호혜적인 동맹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 그리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외교력, 그리고 네. 경제력을 지원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리적인 위치, 지형적인 위치의 이점으로 미국에게 그 해당 지역의 전략적인 거점을 지원해주면서 상호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는 정보 정찰 감시 자산을 이스라엘에 상당 부분 해주고, 이스라엘에서는 또 반대로 미국 쪽에 휴민트나 아니면 그런 지원을 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고요. 네. 방위 사업적으로 봐도 사실 이스라엘이 그 누구나 아는 뭐 자주국방을 제일 중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면 만약에 미국이 괜찮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꼭 만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으면?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F-35I라는 기체인데, 기체 자체는 미국에서 사오되 항전 장비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군에서 향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장비는 우리가 개발해서 넣겠다라는 거고, 미국도 그 점에 대해서 좋아라고 벌써 여러 번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네.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 장비는 미국에서 사와서 그 속에 중요한 알맹이는 자국에서 만들어서 오히려 수출했던 미국에게도 역수출을 하고 혹은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는 그런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 이런 기조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럼 외국 군대와
자주국방한다 이런 기조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스라엘 자주국방을 어떤 쪽으로 보냐, 네. 군대가 주둔했느냐 안 했느냐로 볼 수도 있지만 외국의 장비를 쓰냐 안 쓰냐 이런 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 이쯤에서 핵심 질문이 이걸 것 같아요, 양 교수님. 그러니까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이 의미를 자세히 그래서 뜯어보면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가야 된다는 거냐, 아니면 전작권 환수를 지금보다 더 빨리 당겨서 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냐,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자주라는 것은 예. 배타적인 자주가 아니고 함께 한다는 자주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동맹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힘을 스스로 좀 키워가자는 거기에 대해서 방점이 있고, 또 대통령에서 굴종적 사고라는 것은 특히 최일선에 있는 우리 예. 군 장성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상징성을 가지려면 나름대로 자존심도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그 무기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주권, 군사 주권 이에 대한 전작권 전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전작권 그렇게 쪽에. 분석을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양 교수님.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발언이에요. 뭐냐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한 2,000kg 정도로 추정이 되고 지금도 이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라고 저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아니 주한미군이 없이 핵 없는 자주국방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도 자주국방을 외치는 분들이 예. 주한미군 없이 자주국방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단지 네. 지금까지 주한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이것을 좀 더 해소하면서 우리의 국방 능력 좀 더 배양해 나가자 그런 측면이고, 지금 정동영 장관께서 이런 고농축 우라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 북한의 핵 능력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이 지적 속에는 결국은 한미 동맹 간에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배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네. 이것을 갖다 좀 더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그러면 또 자주국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한번 두 번째 발언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발언, 자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력 5위다. 태기 전에 이거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이 단어,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처음 나온 것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회사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중요한 연구기관, 싱크탱크가 아니라 회사, 민간 회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예. 듣기는 좋죠. 세계 5위. 그런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세계 5위를 냈느냐에 대해서 좀 보면 수치 자체가 어떤 정확한 수치를 냈다, 혹은 우리가 이런 수치를 낸 것에 이런 출처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 자료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수치라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게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밝혀졌는데 네. 사실 2007년 전에는 세계의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이런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국의 군사 순위. 그런데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 그런 조사가 점점 그 조사 업무가 해제가 돼요. 업무를 더하지 않습니다. 그 말 뜻은 그다지 중요하거나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걸 네. 반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5위라는 숫자 자체가 그럼 전혀 잘못되고 필요 없는 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냐 하면은 예. 각국의 병력수, 그리고 군사 장비, 재정 안전성, 지리적 위치, 쓸 수 네. 있는 자원 등 60여 요소를 고려해서 전 세계 145개국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사실상 이게 군사력의 순위보다는 군비 준비 태세의 순위 같아요. 즉 전쟁에 잘 대비해 있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수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재래식 전쟁에 제일 잘 대비돼 있는 국가 중에 5위다라고. 재래식 전쟁 기준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에는 핵전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게 재래식 기준이고 핵이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뭐 핵까지 혹시 반영해 보면 순위가 어떻습니까? 순위가 확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래식 전력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저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핵과 화학 무기, 생물 무기 이런 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이게 핵탄도 보였습니다. 1등은 사실 러시아고 이제 미국이 2등인데 요거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수고 네. 미러 간에는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치돼 있는 또 핵무기 수를 고려해 보면 미국이 더 많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재래식 전력으로 하면 남북 간에 이제 비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질적인 면에서는 앞서죠. 근데 북한은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잖아요. 대량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네. 거긴 핵무기도 들어있고 화학 무기도 들어있고 생물 무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만에 하나 이게 가정 상황이지만 전쟁이 나게 되면은 핵까지 쓸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북한도 만약에 마지막 수단은 어찌 됐든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뭐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지금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배경은 마지막은 만약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최후에 도달하면 핵을 쓰겠다라는 걸 지금 과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첨언드리자면 예전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게 생화학 무기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화학 무기가 있고 그 위에 핵이 올라가게 되면서 네.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 역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발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겁니다. AI 그리고 드론 병사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번 봤을 땐 어느 정도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예.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미래로 가는 길이에요. 예. 우린 언제든지 이제 기회가 생기면 저 길로 가야 되고 사실 각 군에서 저 길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무인 무기 체계 그리고 지능형 무기 체계는 이미 개발 단계를 넘어서 전력화도 가능한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군사 전략에서는 언제나 상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병력 수가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만약에 우리가 첨단 무기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 지금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최첨단 무기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SNS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거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강제 징병을 하면서 예. 병력들,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최첨단 군이 돼서 당연히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병력이 줄어들어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비병 그리고 잘 준비된 예비 전력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러우 전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AI 드론들이요. 전 전선에서 드론 및 무인 체계가 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전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단위 부대, 드론이 어떤 식으로 운영됐냐면 네. 우러전 초기만 해도 대형 기체가 정찰을 하고 또 다른 대형 기체가 폭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반면에 그러니까 상위 제대에서 운영한 반면에 지금은 하위 제대에서도 작은 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운용을 합니다. 예전에 보병들 그러니까 뭐 소대나 분대 단위는 그냥 저울로 가 그러면 많은 경우로 보고 그쪽으로 가는 걸로 끝났지만 네. 이제는 가기 전에 자신들이 드론을 보내서 그 지역을 정찰을 하고 정찰을 하고 심지어 타격도 합니다. 드론은 그리고 무인 무기 체계는 네. 이제 미래전에서는 없을 수 없는 무기가 됐다. 그냥 그렇군요. 탄과 포탄, 수류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어쨌든 이제 저출산 문제에서 또 이제 비롯되면서 나온 건데 이게 이 맞는 말이기도 한 게 군인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K9 자주포가 병사보다 많다 이런 농담까지 나오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장비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군이. 저도 사실 이제 군에 있을 때 포병이었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군생활할 때도 사실 병력이 조금씩 그때도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했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휴가를 간다거나 이러면 또 부족한 상황이 오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뭐 병력 추이 나오고 있지만
2020년부터 지금 계속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50만이 무너진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뭐 50만도 이제 간신히 지금 유지하는 상황이고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2040년이 되면 35만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 앞서 이제 뭐 드론이라던가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군 같은 경우 유무인 복합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 유무인 복합 같은 경우에는 무인 체계가 사실 핵심이죠. 근데 무인 체계도 고장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수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다 보면 어쩌면 이건 지원하는 전력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걸 대체를 지금 뭐 하려고는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죠. 저 드론. 네. 저 드론 만약에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 고장이 나서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이거 어쩌면 간부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도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 미육군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고가의 무기들을 저렇게 평시에도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잠수하다 추락해서 사고 나면 다 이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 개선도 사실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태 기자님. 어쨌든 이제 이 대통령의 설명대로 이게 기술력이 높아져서 스마트 정예 강군이라는 게 이게 생긴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 병력 숫자를 이게 보완할 만한, 상쇄할 만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느 시점에서는 이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스마트한 무인 무기 체계가 예. 병력 수를 어느 정도 대응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육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각군에서 스마트 강군으로 가기 위해서 무기 체계도 개발하고 전술 전략도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잖아요. 우리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은 스마트 정예 강군이 조만간 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병력 수가 없어도 되느냐. 그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 북한도 지금 사실 뭐 100만이라고 해도 그건 허수고 예. 그들도 인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미래에서는 어차피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 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고 가되 어느 정도의 상비군과 예비 전력은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병력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 숫자만 줄어드는 게 또 문제가 아니라 해이해진 기강도 사실 문제잖아요, 양 교수님. 물론 뭐 기강 회의라는 것은 예. 그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심리적인. 그런데 제 생각은 좀 중요한 것은 그 정치 차원에서는 네. 그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위한 우리 군인들의 피로감 누적 이것도 상당히 그 어찌 보면 기강 회의에 문제가 있을 수 보이고 네. 또 하나는 또 권위적인 그 뭐랄까 지위 문제랄까요 이것도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는 교육은 강화되되 복지가 없다. 교육은 강화되되 인권이 없다. 네. 이런 문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1차적으로는 교육과 복지, 또 규율과 인권, 더 나아가서 나름대로의 이 전문가 집단화랄까요? 예. 이 군의 이런 체계 이런 것이 동시에 가야만이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저렇게 월급이 병장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일과 책임은 늘어나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군을 떠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탈영 사례들도 늘고 하는 걱정들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한번 발언들을 짚어봤어요. 근데 이게 우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에 하나 가정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이렇게 병력 절벽이 점점 가시화된다는 이 가정하에 만약에 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한번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로 따져볼 텐데 김평론가님 일단 네. 그 현재 남북의 군사력 이 수준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떨까요? 일단 이제 병력 면에서는 북한이 앞서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없는 뭐 핵, 화학 무기 이런 대량殺傷 무기도 북한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이제 그래프로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국방비 면에서는 우리가 앞서죠. 우리는 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상비군 숫자에서는 뭐 지금 북한이 128만 명으로 앞서고 있고 예비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전차나 야포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은 사실 우리 뭐 군이 가지고 있는 전차 야포 대비했을 때는 네. 성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는 많은데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고 북한은 사람은 많은데 이제 장비가 노후화돼가고 있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잠수함은 좀 지금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숫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의 방위백서에 보면 잠수함 수가 동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21척, 북한도 21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잠수정까지 포함해서 이제 척수를 계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공군 전력은 지금은 우리 군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지상군이나 이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대량 살상 무기는 북한군이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병력 규모는 어쨌든 간에 북한이 더 우월하다, 더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고 대비 차원에서 저희가 짚어보면 이 북한군은 한 100만이 넘는 북한군이 남하를 할 경우에 가상 시나리오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북의 공격 징후가 포착이 될 겁니다. 한미연합 정찰 감시 자산에 포착이 될 거고 그럴 경우에 공격이 확실하다 혹은 공격이 가해진다라고 하면은 한미연합 전력은 장거리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제 공격이라는 게 우리가 북한을 먼저 때린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실하고 북한이 공격을 하면 우리도 타격을 한다는 뜻이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정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전선 쪽에 붙어 있는 북한군의 주요 표적을 타격한 반면에 지금은 우리가 현무 미사일은 물론이고 공군과 해군의 장거리 그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내륙에 깊숙이 있는 전략적인 목표도 충분히 타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살아남은 북한의 미사일하고 포병 전력 그리고 다른 전력들은 계속 남한을 공격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런 공격과 방어가 한 3일 정도는 지속될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3일은 사실은 우리 군과 한미연합군의 목표입니다. 3일 안에 북한의 포병과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시키자. 그 뒤로는 육지와 해상과 공중에서 계속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거고요. 예, 그 드론 역시 전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텐데 어느 한쪽이 쭉 밀거나 밀리면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고착이 되면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과 동일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야지에서는 참호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시가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인원과 그리고 장비들이 이 손실을 보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자주 국방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